오키나와 인구 145만 명에 면적은 제주도 1.2배가량의 섬으로 한국인 관광객도 한 해 4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 하지만 이 섬의 이면에는 꽤나 슬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오키나와는 전통적인 일본 땅이 아닙니다. 원래는 류큐 왕국이라는 500년간 존속하며 번영을 누린 엄연한 독립국이었으며 독자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죠. 하지만 19세기 일본의 강제 점령 이후 일본 땅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오키나와는 어두운 역사를 겪게 됩니다. 일본 점령하에서 벌어진 각종 차별, 학살, 사건, 사고들로 인해 상당수 오키나와인은 여전히 일본 본토에 반감을 갖고 자신을 우친한추라하여 일본 본토인과 구별하며 일본 방송에서는 오키나와인 출신 유명 탤런트들이 일본 국가 기미가요제 창을 거부하는 일도 발생할 정도이죠. 그렇다면 오키나와는 어쩌다가 일본에게 점령당했으며 정확히 어떤 아픔을 겪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보자면 오키나와는 1000년 전까지는 아직 선사시대였다가 11세기 대륙과 일본으로부터 도레인이 건너와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술과 문화가 발달한 도레인은 오키나와 각지의 우두머리로 성장했고 마침내 14세기 오키나와에는 남산, 중산, 북산의 3산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들의 각축전 끝에 1420년대 중산이 삼국 통일을 이루고 주변 섬까지 진출하여 류큐 왕국이 성립합니다. 참고로 류큐 왕국이 차지한 이 섬들을 류큐 열도라고 하며 오키나와는 그 중심이 되는 가장 유력한 섬입니다. 왕국의 수도도 이곳에 위치했죠. 이 류큐 왕국은 500여 년간 존속하며 오키나와 사상 최전성기를 구가했으니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사이에 절묘하게 위치했던 덕에 해상무역이 발달하여 중국, 조선, 일본, 베트남, 필리핀, 심지어 인도네시아까지 아우르는 무역 허브로 호황을 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류큐 왕국은 중국 명나라의 조공국이기도 했는데 마침 당시 명나라는 바다에서의 사적 무역을 금지하는 해금 정책 중인 터라 사적 무역을 대체할 통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를 위해 명나라는 류큐와의 조공무역에 크게 의존했고 류큐는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누렸죠. 이 시기를 대교역 시대라 하여 이때 오키나와는 문화, 경제 등 모든 방면에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때문에 오키나와인은 이때를 가장 이상적인 시기로 여기죠. 하지만 상황은 17세기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류큐 바로 옆에는 일본이 위치하는데 17세기 초 임진왜란이 끝난 후 일본에는 도쿠가와 가문의 에도 막부가 들어섭니다. 에도 막부는 여러 개의 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류큐에게는 절망적이게도 그중 사스마번이 그만 류큐의 눈독을 들이고 맙니다. 사스마번은 당시 일본에서도 전투력이 수준급인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에도 막부 수립 당시 편을 잘못 드는 바람에 막부의 노여움을 사 지위를 강등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스마번은 번영을 누리던 류큐를 보고 그 부를 강탈하기로 마음먹었죠. 결국 1609년 사스마번은 삼천군사로 류큐 왕국을 침공했는데 사스마는 전국시대와 임진왜란을 겪은 전투의 베테랑, 결국 류큐를 항복시키고야 맙니다. 그러나 막상 점령에 성공하자 사스마번은 난감해했죠. 왜냐면 그들은 류큐를 아예 삼키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류큐는 어쨌든 당대의 최강자 명나라의 조공국 아예 삼켰다간 중국을 적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후달렸던 사스마번은 차선책을 쓰는데 바로 류큐를 몰래 조공국으로 삼아 돈을 정기적으로 뜯고 그 사실을 명나라에게 철저히 숨긴 것이죠. 실제로 사스마번은 사신을 중국식 옷으로 갈아입히는 등 갖은 노력을 해서 중국 측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류큐는 명나라, 사스마 양측에 조공하는 이중속국이 되고 이는 명나라 멸망 후 청나라 때까지 이어지는데 문제는 명청나라는 조공을 바쳐도 류큐에게 그 답례품을 많이 퍼줬지만 사스마번은 말이 조공이지 사실상 수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스마는 류큐에게 설탕 등 가장 이윤이 높은 물품들을 가혹하게 할당했고 류큐가 중국과의 교역으로 번 이득은 사스마에게 상당 부분이 갈취당했습니다. 하지만 에도막부 본국은 이를 묵인했죠. 그렇게 일본의 영향력이 확장되면 좋으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류큐 왕국이 이렇게 경제적 수탈은 당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자유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류큐는 청나라의 조공국, 일본이 여기서 더 나가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죠. 당시 청나라는 명나라보다 강력한 동아시아 압도적 1인자였는데 그런 나라를 적으로 돌리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19세기가 되면 이러한 구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니 이 시기 서양에는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해 서구 열강들이 중국 시장을 탐하여 청나라를 침탈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결국 영국이 아편 전쟁을 일으켜서 청나라는 참패한 데다 청 내부에서는 대반란까지 터지는 막장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청나라 중심 동아시아의 패권 질서는 급속도로 몰락해 갔는데 이것은 일본에게 기회였죠. 일본은 당시 개항한 뒤 서구 문물을 재빨리 받아들여 메이지 유신을 단행, 일본 제국을 선포하고 급속도로 근대화에 성공했습니다. 강력해진 일본은 청나라의 쇠퇴가 반가웠죠. 이 틈에 청나라를 꺾고 일본의 수건 사업이던 대륙 진출을 달성할 수 있었으니까. 그럼 동아시아 패권의 새로운 1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 일본은 자신의 영향력을 뻗어나갈 교두보가 필요했죠. 문제는 그 첫 대상이 류큐였다는 것입니다. 위치상 딱 맞는 요충지였으니까. 따라서 점령할 필요가 있었는데 문제는 류큐는 청일본 양쪽에 속한 애매한 지역. 만약 힘으로 점령한다면 청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물론 국제법상 서구 열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제법 질서 하에서 합당한 모양새로 류큐를 점령해야만 일본은 신흥강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죠. 이에 일본은 고민에 빠지는데 마침 이 타이밍에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무단 사건이라는 것으로 1871년 류큐 사람들이 탄 배가 태풍을 만나 타이완섬 무단 지역에 표류했는데 그만 그곳의 현지인들이 류큐 선원 54명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타이완섬은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은 이때 번뜩했습니다. 이 사건을 이용하여 류큐를 합병할 킬각이 나왔기 때문이죠. 아니 어떻게? 먼저 일본은 류큐 왕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872년 갑자기 류큐 왕국을 폐지하고 사스마번처럼 류큐 번으로 삼아버리죠. 이중조공국이던 류큐를 오로지 일본만의 속령으로 알박기해버린 것입니다. 류큐 측은 당황했으나 일본은 류큐인에게 야 괜찮아 행정상의 이유로 이름만 살짝 바꾸는 거야. 어차피 류큐 국왕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류큐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게. 너네가 진 빚도 다 탕감해줄게. 이런 당근책에 류큐인은 오 그렇구만 오케이 하고 반발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알박기가 성공하자 일본은 군대를 준비하죠. 그리고 1874년 일본은 3600군사로 타이완섬을 침공했고 류큐인 살해가 벌어진 무단 지역을 정벌해버립니다. 이에 청나라는 깜짝 놀라 야 뭐하냐? 타이완섬은 우리 지배 권역이야. 당장 나가. 전쟁하고 싶어? 그러나 일본은 이런 입장을 내놓았죠. 에? 우리는 정당한데? 류큐는 얼마 전 류큐 번이 되어 일본령이 됐어. 따라서 류큐인은 일본 사람이야. 그러니 일본의 신민을 살해한 타이완섬 무단지역 사람들을 단죄하기 위해 일본군이 출병한 것이다. 정당방위니 국제법상 문제될 게 없다. 이러려고 류큐를 번으로 만든 것이죠. 물론 이는 순억지. 청나라는 크게 분노했고 청일 양측은 충돌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나 양측의 전면 대결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꼬리를 내린 건 청나라였죠. 왜냐하면 청나라는 일본에 비해 명분도 실력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건 발생 당시 청나라의 태도에 애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단 사건의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청나라는 사실 타이완섬도 청나라 지배가 미치는 곳이 있고 안 미치는 지역이 있어. 류큐 선원을 살해한 무단 지역은 지배 밖의 지역이다. 그러니 청나라는 책임 없음 하고 애매하게 대응했던 것이죠. 때문에 일본은 오 그럼 그곳을 군대로 정벌해도 문제 없겠네 가자 하고 침공한 것이었습니다. 할 말이 딱히 없었고 무엇보다 청나라는 당시 재정이 파탄나 있어서 전쟁이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애초에 이 시기 청나라는 베이징 근처에 서구 열강 연합군이 몰려와서 쳐들어간다 만다 하는 등 수도가 위기에 처해 있었죠. 결국 청나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알겠다. 무단 지역 주민들이 일본 속민을 살해했으니 일본의 출병은 정당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청나라가 50만 냥을 배상할게. 됐지? 하고 합의했죠. 그렇게 류큐인은 일본의 속민이며 류큐는 일본 영토임이 청나라의 입을 통해 국제법상 납득할 만한 모양새로 못이 박혔습니다. 곧 일본은 거침없이 류큐번을 무력 점령, 류큐번을 오키나와 현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일본 땅으로 합병했죠. 1879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류큐 왕국은 허무하게 멸망해버렸죠. 삽시간에 오키나와인이 되어버린 류큐인들, 그들은 그제서야 일본의 야욕을 깨달았으나 때는 늦어 있었습니다. 이 류큐 합병 사건은 일본 제국 팽창의 시발점으로 평가받는데 일본이 제국 선포 후 처음으로 군사작전을 통해 나라 하나를 빼앗는데 완벽히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은 자신감을 얻고 침략적 팽창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일본에 편입된 오키나와
오키나와는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일단 일본 본토인은 기본적으로 자신보다 발전하지 못한 오키나와인은 열등하다 라는 생각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본 제국의 팽창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였으니까. 따라서 일본은 오키나와를 철저히 하대하고 도구로 이용했으니 일단 일본은 오키나와가 워낙 요충지니까 이곳을 거점으로 만들고자 했고, 그러려면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오키나와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오키나와에 학교를 세우고 세뇌 교육을 시작하죠.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일본처럼 근대화되지 못한 오키나와인은 열등하니 일본어를 배우고 한국 식민교육을 받아야 비로소 근대화되고 문명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일본인 교사들은 류큐어를 쓰는 학생에게 모욕적인 패차를 붙여 조롱하고 체벌을 가하는 등 세뇌를 시작하죠. 교육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합병 후 오키나와에는 일본 본토인이 대거 몰려와 정치 경제를 모조리 장악했는데 결국 현지인은 하류 빈곤층으로 밀려났고 말끔한 중심가는 본토인, 슬럼가는 오키나와인 차지가 되어 사회적 차별 구조까지 형성됐습니다. 물론 이에 오키나와인들은 거세게 반발했죠. 청나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벌인 사람들도 많았고 7만이 넘는 오키나와인이 일본 정부를 향해 자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은 전혀 개의치 않았으며 오히려 1894년에는 청일전쟁을 일으켜 타이완 섬까지 합병합니다. 이로써 오키나와 독립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져가고 결국 오키나와인은 무려 60년 이상 일제치하에 있으며 점점 일본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세뇌 교육으로 일본 황국 신민 사상이 내면화된 세대도 생겨났고, 무엇보다도 오키나와인은 일본 본토인이 하도 류큐어를 쓰네, 천박하다, 전 근대적 민족이라며 촌스러워 하고 차별하니까 울분이 터져서 진짜 못 참겠다. 차라리 여우 굴 속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근대 교육을 체화하자. 그러면 적어도 차별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며 스스로 일본 동화운동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게 동화되어가는 오키나와인들. 그렇다면 본토인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 좋다. 너희도 동등한 일본인으로 대우해주겠다. 했을까요? 정확히 반대였습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한반도, 중국 대륙, 동남아시아까지 끝없이 팽창했고 1941년에는 진주만 공습을 통해 아예 미국과도 전쟁하기에 이르는데 미국은 어나더 레벨이었고 일본은 연전연패를 거듭해 1945년에는 일본의 패색이 짙어집니다. 그렇게 미군은 오키나와 코앞까지 도달했고 오키나와를 점령한다면 일본 본토를 직접 폭격할 수 있었죠. 따라서 미군은 상륙작전을 준비했고 일본도 이를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일본 수뇌부는 어차피 오키나와가 점령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그 시간을 지연시켜서 본토 폭격에 대비하고자 했죠. 결국 오키나와는 시간 끌기용 고기방패로 낙점됐고 일본군을 상륙시켜서 최후의 저항 거점으로 삼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렇게 먼저 일본은 오키나와 내 일본인 8만 명을 대피시키죠. 그런데 모두가 본토인이었고 오키나와 토착민은 전혀 대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오키나와에는 수만 일본군이 상륙해 섬 요새화 작업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오키나와에 그 많은 군인을 먹여 살릴 식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군은 주민들로부터 식량을 마구 약탈했으며 새로 군사시설을 지을 시간이 없으니 민가에서 거주민을 쫓아내고 그곳에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땅에는 일본군과 오키나와 토착민이 마구 뒤섞이게 되는데 이때부터 아비규환이 펼쳐지죠. 악에 받쳐있던 일본군은 오키나와인을 거의 비인간으로 대했습니다. 식량을 순순히 안 준다? 즉시 총살했고 미군 스파이가 있을지 모른다며 아무런 기준도 없이 오키나와인을 마구잡이로 살해했죠. 영어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광기는 점점 심해져 아이가 울면 적군에게 위치가 들킬 수 있다면서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의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한편 1945년 3월 미군 상륙작전이 개시되고 오키나와 전투가 본격 벌어졌는데 81일간의 전투 결과 미군이 5만 사상자, 일본인이 11만 사상자가 났습니다. 엄청난 대혈전이지만 예상대로 오키나와는 미군에 점령되었죠. 문제는 이 끔찍한 전쟁에서 오키나와인 주민이 무려 13만 명이나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호 없이 전쟁의 무방비로 노출된 탓이었죠. 그런데 더욱 끔찍하게도 이 중 일본군에 의해서 자결을 강요받아 사망한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카미카제나 반자이 돌격을 보면 아시듯 일본군에게는 적에게 잡힐 바에 차라리 자결하는 것이 낫다, 국가와 함께 죽는다 하는 왜곡된 가치관이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이를 오키나와인에게까지 적용시켜서 전투가 질 것 같으면 오키나와인도 한국의 신민이니 국가와 함께 옥쇄하라 하고 수류탄을 지급하며 자결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일본군의 강압으로 한 지역에서만 700명이 강제 자결당하는 일도 있었고, 무서운 것은 만약 자결용 수류탄이 불발되면 가족끼리 목을 조르거나 단도를 사용하여 살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고작 3개월 남짓의 시간을 벌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로지 일본 본토의 안전을 위해서 오키나와인은 철저한 희생양이었죠. 결국 일본 본토는 뚫리게 되고 일본 제국은 도쿄 대공습,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투하를 당하며 패망하게 됩니다. 패망한 일본 본토에는 미군이 주도해 연합군 총사령부가 세워져서 일본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 오키나와는 어땠을까요? 일본 본토와는 똑 떼어져서 별개로 미군의 통치를 받습니다. 워낙 지리적 요충지라서 미국에게는 공산 세력을 견제하고 아시아로 영향력을 투사할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 군정이 들어선 건 사실 일본이 적극 요청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자국이 패망하고 일본군이 전원 해체되자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안보 불안을 느꼈고, 결국 일본의 덴노 히로히토가 직접 사령부로 찾아가 미군에게 오키나와를 장기 점령할 것을 요청한 것이죠. 이렇게 일본은 패망 후에도 오키나와를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간 미군정이 계속되다가 오키나와는 1972년 미일 간 합의를 통해 다시 일본에 반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립은 결국 하지 못했으니 규모와 안보 문제, 민주주의가 된 일본에 대한 오키나와인의 기대 등 여러 이유들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반환된 뒤 오키나와는 어떤 처우를 받았을까요? 사실 오키나와인은 반환 당시 기대가 컸습니다. 그들은 20여 년간 미군 통치를 받으며 일본 본토를 쭉 지켜봤는데, 연합군 통치하에 일본은 수백만 군대가 해산되고 평화헌법이 제정돼서 전쟁 불가 국가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오키나와인들은 희망을 품었고 이런 여론이 많았죠. 일본도 많이 변화하는 것 같네. 제국식 군국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고 말야. 일본이 물론 과거에 우리에게 막대한 비극을 안겼지만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럼 일본에 반환되더라도 오키나와인의 권리를 민주적 합법적으로 주장한다면 과거사를 반성하고 법적으로 차별을 철폐해주겠지. 그렇게 동등한 일본의 한 지역이 돼서 우리의 자유성과 고유성을 갖고 살아가자고. 그러나 막상 반환되자 이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의 일본 통치가 종료되자 일본 정부 요직에는 제국 시절 일본 수뇌부들이 속속 복귀하죠. 또한 군대 대신 설립한 일본 자위대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강되어 일본은 예전으로 회귀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오키나와에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지만 돌아온 것은 먼저 오키나와 과거사 삭제 작업이었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인정하기보다는 잊기를 택했고,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오키나와에서의 일본군 잔악행위 및 집단 자결 항목이 삭제된 것이죠. 또한 과도한 기지 건설이었습니다. 반환을 통해 땅이 늘어났으니 일본은 자기 본토에 군사시설을 건설하기 싫어서 그걸 오키나와에 떠넘겨 버렸습니다. 그렇게 일본 국토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에는 전체 주일 미군 기지의 무려 75%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비율은 비슷했죠. 오키나와 주민들은 그만큼 변두리로 밀려나야만 했습니다. 결국 또다시 도구 취급받는데 모자라 자유 획득에도 실패한 오키나와인 곧 일본을 믿은 게 어리석었다 하고 전국민적으로 분노했고 대규모 반대 운동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저번에 류큐 왕국을 번으로 만들 때처럼 당근책으로 이를 무마하죠. 각종 오키나와 개발 사업으로 대형 관광시설을 건설하고 대규모 전국적 행사를 오키나와에서 개최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반일 목소리를 덮으려 한 것입니다. 결국 반발에도 불구하고 착실히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고 현재 오키나와 대부분의 주민은 관광업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생기니 일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흐릿해지고 있죠. 물론 아직 오키나와의 비극적 역사를 기억하자는 도민이 많지만 일본 정부의 주도 면밀한 작업을 통해 이는 소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오키나와의 비극적인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정치는 야생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오키나와에는 딱 들어맞았죠. 요충지에 위치한 오키나와는 이곳을 원하는 강자 일본에게 철저히 이용당했고 모든 오키나와의 소망은 힘의 논리에 따라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제국 시절 대동아 공영권이라 하여 모든 아시아인이 일본 아래 공동으로 번영하자 하고 거창하게 선전한 바 있지만 정작 오키나와의 사례를 보면 본토의 일본 야마토 민족만을 우선시하고 오키나와의
평소와는 열등하다며 희생양으로 삼았죠. 또한 전후 일본의 행보를 보면 과거를 잊고 우경화하는 측면이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이런 일본의 속성을 잘 숙달하고 현실에 맞게 대입해서 우리 국익을 위한 섬세하고 능숙한 외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